여러분은 불과 몇 분 전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고된 100km의 운전 중에도 가상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200년 전에는 SF 작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은 매일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즉, 인류는 마침내 초월 문명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겠지만 아직 초월 문명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인류 발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시에 우리가 유형 2의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의 척도와 우리의 위상. 인류는 스스로를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자 그 발전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광물 채굴을 가능하게 했고 거대 도시를 건설했으며 자연경관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 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 밖에 또 다른 생명이 있고 인류가 이룬 성과를 전부 능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과학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천문학자 도널드 드레이크가 제창한 다른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이론도 그렇습니다. 지구 밖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독자적인 방정식을 산출해냈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 고도의 문명이 몇 개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새로운 별이 몇 개나 탄생하는지, 각각의 항성에는 평균적으로 몇 개의 행성이 있는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그 존재 기간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일지라도 이 은하계에는 우리와 비슷한 문명이 8개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드레이크의 방정식은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변수의 대부분이 부정확하고 계산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천문 물리학자들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문명은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까요? 이 의문에 답하려고 한 것이 실험 이론 천체 물리학 전문가인 니콜라이 카르다셰프 박사입니다. 그는 에너지 사용 방법에서 다른 생물의 기술적인 발전 수준을 보여주며 자체적인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카르다셰프 척도라고 불리고요. 문명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등급은 1유형의 행성 문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적 생명체는 고향의 행성에 있는 온갖 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행성이 지구와 비슷하다면 그 인류 또는 다른 생명체는 빛, 바람, 물, 흙 등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스케일에 따르면 유형 2의 문명은 가장 가까운 항성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그러한 발전 레벨에 도달했다면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지구에 보내는 어떠한 장치를 태양 주변에 설치 완료한 것이 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그러한 기술을 태양을 둘러싼 구체로서 표현했습니다. 현재 다이슨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발전 수준에 도달하면 인류는 태양계를 식민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의 인구 과잉과 자원 고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겠죠. 문명의 발전이 3단계에 도달하면 인류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항성은 각각 다이슨구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잠깐 상상해 볼까요? 하나의 은하에 다양한 크기의 항성이 수천억 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분의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우주의 거래소에서 다른 은하에서 온 존재에게 팔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지구인들은 지금 어느 발전 단계에 있을까요? 유형 1을 넘어서려고 하는 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백 년과 비교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문명 발전의 0단계에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좀 제쳐두고 이야기할까요? 그렇다고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천문물리학자인 칼 세이거는 2010년 시점에서 지구인은 카르다셰프 스케일에 0.72에 도달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용하는 지구 에너지 수지 총량의 불과 0.16%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석탄을 연료로 하는 공장이나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고 장작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앞에 커피잔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컵 안에 따뜻한 액체가 지구의 전 에너지 자원이라면 우리가 컵을 입에 댄 것은 티스푼 한 숟가락에 불과한 셈입니다. 만약 주요국 경제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인류가 지구 규모의 대변동을 피할 수 있다면 약 300년 후에는 유형 1의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2 문명, 그 리스크란? 인간은 참 야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죠. 모든 것이 꿈과 공상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바꿔갑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현대 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은 SF 작가들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3D 프린터나 홀로그램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유형 3 문명으로의 발전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우선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제어해야 합니다. 다이슨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잘 되지 않을 리가 없어 보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필요한 기술을 손에 넣어갈 것입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큰 난점일 것인데요. 필요한 양의 건축 자재를 어디에서 조달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자재로는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태양을 패널로 둘러싸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산으로는 10의 27제곱톤이나 되는 물질을 매입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질량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사이언스 저널리스트인 제이미 그린은 저서 생명의 가능성에서 인류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행성을 분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그렇게 되면 태양계의 중력 균형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뜨거운 포옹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우주 공간으로 홀로 날아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중력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누군가의 세계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튼튼한 물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엄청나게 고온 힘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게다가 별의 중력이 변화하면 구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위성계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미션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만일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10%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여행하며 행성을 식민지화하고 조사하고 연구할수록 필요한 에너지의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형 3 문명은 존재하는가? 앞에서 드레이크의 방정식을 언급한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방정식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이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문명 중
하나라도 발전의 제3단계에 도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바로 눈앞, 가까운 곳에 다이슨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대담한 가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이론은 더 이상 그렇게 환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졌습니다. 인공 패널로 덮인 별은 시야에서 사라지겠지만 구체 자체는 열을 흡수해서 그 열을 우주 공간에 계속 방출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숨은 에너지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 즉 적외선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된 별을 발견했을 때 한 걸음 진보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2015년 케플러 망원경으로 KIC 8462852라는 항성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태비라는 로맨틱한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태비는 지구에서 100조짜리 방향 148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외성은 마치 과학자들을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별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밝기를 바꾸고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나 증감 정도의 법칙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의 움직임에 관해 알려진 법칙과 모순됩니다. 태비는 오래된 별이기 때문에 티끌과 가스로 이루어진 디스크의 존재로 인해 밝기의 급상승이 야기되고 있다는 해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빛의 일부와 항성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이슨구와 같은 인공 건조물인 걸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대체 어떤 초월적 지적 생명체가 그것을 건설한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태양 주위에 자력으로 링을 만들고 인근 행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에너지 부족이나 막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잊을 수 있게 될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가 의외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환상이겠죠? 그럼 여러분들과는 잠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